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137교시 되겠습니다. 표지 사진은 지난주에 저희들 지금 충청남도 답사하고 있는데 공주에 가면 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신원사에 가면 요거는 이제 불교 시설물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중악단, 그래서 중국에서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중국의 동학, 서학, 남학, 북학, 중학 그 사상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도 넘어와서 신라에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오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에 와서도 오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오학이 때로는 삼학이 돼서 상학, 중학, 하학 이렇게 해서 상학이 묘향산, 중학이 계룡산의 중학, 그래서 중학단입니다. 하학이 지리산. 근데 이제 상학은 북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묘향산에 있는 거는. 그리고 하학, 지리산에 있는 건 지금 남아있질 않아서 중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부처님을 모신 곳이 아니고 안에 보면 계룡산 산신령을 모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눈여겨보면 고종황제하고 명성황후가 여기 모셔져 있어요. 명성황후가 여기에 시주도 하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명성황후 돌아가신 그 날로부터 역순으로 7번의 제사 49제를 역순으로 해서 지내가지고 명성황후의 그 혼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여기서 지금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는 그 신원사 절에서 하고 있죠.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137회 강좌가 현재 오늘 사항이고 이달 중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주 공주에 이어서 부여 백제가 한성 백제에서 공주 백제로 부여 백제로 가서 부여에서 패망을 했거든요. 지금 백제를 따라가는 답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 부여를 답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10월 달에 이어지면 수원 윤건릉. 우리 진도가 지금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조하고 사도세자가 모셔진 용릉과 건릉. 요거 여기까지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답사가 계속 공주, 부여,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논산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한글날 논산에 갈 계획이고 10월달 강좌는 늘 하던 대로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이 자리에서 변동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궐 답사가 두 번째 지난번 창경궁에 이어서 덕수궁을 하는데 덕수궁은 야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달빛 걷기로 저녁 어스름 시절에 만나서 달 뜰 때까지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회 답사 200회가 조금 가부를 했죠. 땡겼어.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2박 3일로 순천, 여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내일 시녀브릿지 아카데미에서 호프데이 제가 공지 일부러 안 합니다. 이제 그냥 혹시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지금. 그리고 다음 달에 시녀브릿지에서 문화유산 답사를 한번 가려고 하고 내년 2월 8일 날 이집트 답사는 12명, 2명 추가돼서 현재 14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2명이 추가됐는데 남녀가 신청을 해서 성비가 홀수예요. 남녀 한 분씩 더 신청하시면 룸 편성이 좀 쉬워지죠.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 중에 동유럽하고 탄탄탄 3개국 내년 중에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지도 해놓은 거 50+ 가입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내문답이 밴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밴드에 있는 내문답이 있고 이 건물이 도심권 50+인데 이 50+ 홈페이지에도 내문답이 있어요. 거기에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 33명이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69명 회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도심권에 등록한 회원이 69명인데 반도 지금 등록을 안 한 거야.
여기 아직 안 하신 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 여기 도심권에 우리가 커뮤니티로 등록이 돼서 이 강의실도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 강의실 시스템을 지원받기 쉽지 않아요. 서울 도심권 50플러스에 들어가려면 일단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들어가셔야 돼. 지금 포털을 묶어놨어요. 여러 개 50플러스를. 거기 들어가서 도심권을 찾아서 도심권에서 내 문답을 찾아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모르시는 분? 이렇게 요게 지금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이에요. 여기서 센터, 여기 센터를 누르면 도심권 50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걸 누르면 이게 이제 여기 50플러스 도심권 센터거든요. 이런 이제 보기 싫은 거는 꺼주고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보면은 안내 목록 활동 있는데 목록을 치면 검색어에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 그리고 여기 신청하기 요거 말고 요거 신청하기 말고 요거 눌러놓고 신청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가 나오죠. 이 사진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33명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는 내가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 가입 신청하기가 나온다고요. 여기에.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줄 3개 들어가 있거나 점점점 3개 있는 거를 쳐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다시 까셔야 돼요. 다시 열으셔야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그것만 안 돼요. 그러니까 성함으로 치면 나오더라.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 성함으로 치니까 또 나오더라. 제 이름을 치셔도 돼요. 김신묵 치면 또 나옵니다. 그게 안 나와요. 피어스기 두 개가 있어요. 자, 조금 정리하고 지난번에 열화일기 다 못 맞춰서 요 진앙도 산해관에서 만리장성 들어가는 얘기만 했어요. 이제 열화에 도착해서 열화 둘러보고 북경 둘러보고 귀국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동벌판에서 통곡하기 좋은 장소다. 연암 박지원이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내용 중에는 자기네가 가는 길이 지금 후금이 청이거든요. 청나라에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오랑캐가 세운 나라에 사절단으로 그 나라 황제 77순을 축하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는 자기네들이 속으로 섬기던 명나라가 망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연암 박지원. 우리는 답사꾼이니까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동에서 요양성이 떨어져 나갔고 요서에서 영원성이 떨어져 나갔고 마지막에 산해관 문이 열리면서 북경이 그냥 무너졌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세하게 그 명나라가 망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물론 청나라에 망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망했다. 내부가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상세히 드렸고, 자 이제 열화일기는 우리나라 사절단이 다 북경 가서 황제를 보고 왔는데 박지원이는 북경을 갔더니 황제가 열화로 피서가 여기 피서산장이에요. 더울 때 가 있는 거야. 황제가 나 여기 와 있으니까 일로 와. 그래서 열화까지 헐레벌떡 갔어야 되는 피서산장까지. 열화인데 지금은 열화라고 하지 않고 승덕이라고 그래요. 승덕. 현재 지명은 승덕이고요.
가면은 피서산장 돼 있고 지금은 박물관 개념으로 이 안에 시설을 근데 열화가 그야말로 시골이고 왜소하고 작은 곳일 줄 알았는데 엄청 큰 도시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 평일인데 그 한 80% 이상은 그냥 중국 내국인들이야. 중국 관광객들이죠. 이 열화 피서산장은 약 90년 동안에 지어졌어요. 청나라 황제가 맘먹고 지은 기간이 89년. 중국의 4대 정원으로 꼽히는 곳이고 라마교의 외팔묘 그 바깥쪽으로 라마교에 8개 사원을 지었고요. 북방에 대비해서 중국의 정부들은 늘 북방 민족들의 그 괴롭힘을 힘들어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 정권을 잡았어도. 그래서 그 소민족들에 대한 포용 정책도 그 뜻이 심려라 그러죠. 심려. 마음속의 걱정이 여기에 황제가 피서 나오는 것은 더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북방에 대한 견제, 확인, 포용, 수용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북쪽으로 순시를 도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면 실제로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열하 여기서 뜨거운 물이 솟았다. 그래서 열하예요. 온천 솟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열화산장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산악지역과 궁궐지역과 이 수변 공간, 물을 낀 그런 공간이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기가 막힌 바위가 여기 원거리 모양이고 근거리 모양인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없고요. 여기 밑에서만 보는데 일명 부처님의 엄지손가락으로 돼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 이걸 보고 딴 생각을 했더라고요. 늠름하다 뭐 이러고 아무튼 여기까지 가봤습니다. 갔다 왔어요. 거기서 박지원 일행이 이제 300명 넘는 대식구가 갔지만 북경에서 인원을 정리해요. 열화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추려서 한 70여 명만 넘어갑니다. 열화까지는. 그리고 이제 황제가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마침내 황제가 불러요. 황제를 만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13일이 칠순 그 생일날인데 이틀 전에 들어오라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13일날 축하 행사 때도 갔죠. 근데 13일날은 조선 사신만 챙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석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생일 파티하고 나온 것이고 잔치는 7일간 그러니까 생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일, 뒤로 3일, 그리고 당일 포함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뒤로 조선 사신단이 열화까지 간 게 한 번 더 있어요. 2번 있는 거야. 열화까지 간 조선 사신단은 2번인데 이 양반이 10년 뒤에 탈순을 또 여기서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2번 갔었는데 처음이지. 그 자리에서 황제가 조선 사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서 내가 섬기는 스님한테 인사를 드려라. 근데 조선이 어떤 국가예요? 불교를 억불숭유잖아. 근데 가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사신단은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황제의 명인데 안 갈 수 없죠. 갑니다. 이 사람 이름은 판첸라마예요. 라마. 뭐 라마교, 라마 또 있죠. 달라이 라마. 다 같은 말인데 그 티베트에 우리도 불교가 말하면 조계종 있고 태고종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큰 종파라고 말하면 작은 종파는 뭐 수도 없지만 태국 티베트 불교도 바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달라이 라마를 요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판첸 라마가 약간 그거보다 낮은 규모가 작은 그런 종파인데 정치적으로 이
두 개 종파를 밀어주는 거야.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 그 화합과 그걸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그 환생한다 그러죠. 그 달라이라마는 이 판첸라마도 똑같아요. 환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6대 판첸라마. 그때 판첸라마는 나이가 많았고 그 당시 달라이라마가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 이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시정부로 망명정부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지금도 그랬지만 그 옛날 청나라도 판첸라마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재밌는 거는 달라이라마는 관음의 화신이라 그러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그런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 판첸라마도 원래 티벳에 있는 사람인데 황제의 칠순잔치 때문에 온 거예요. 거기까지 마침. 그러니까 가서 판첸라마를 뵙고 가거라. 그래서 엄청 안 가려고 버티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냈지만 결국 가서 만나야 했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하고 막 그래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불교 물품 줬을 거 아니야.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걸 어떡하지? 막 이거 가져갈 수 없네요. 조선까지. 다시 막 하인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해요. 아무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열하에 가면 아까 얘기한 그 포탈라궁 요거는 달라이라마 쪽이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판첸라마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이렇게 큰 절을 지어놨는데 청 황제가 지어줬어요. 판첸라마를 위해서. 두 개를 우리가 다 들어가 봤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은 스님들이 계신 절이 아니고 그냥 유적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동감이 없어. 세트장 같아.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 티벳의 수도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을 본따서 거의 그 스몰 포탈라궁으로 지은 것이고 그것도 뭐 발음은 이상하지만 그 두 번째 제1의 도시 라사, 제2의 도시 시가체에 있어요. 판첸라마 거는. 거기 있는 걸 본따서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본영사라는 절인데 여기는 스님들이 계신 절이야. 그러니까 실제 수도하고 불공 드리는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봤죠 우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청나라의 유적지의 아쉬움 또는 애잔한 그 마음에 걸리는 거는 몇 개의 국어가 써 있어요 현판에. 이거는 그야말로 한족들 한자잖아요. 막 몽골어, 만주어, 청나라어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비석은 네 면에 다 다른 국가 언어로 써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이 절에 본영사 절 안에 큰 이게 대승각이라는 각이 있는데 건물이 그 안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세계 최대의 천수관음보살상이 서 있는데 조금 구조적으로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관음보살 얼굴 쪽 있는 데서 건물이 이렇게 탁 막혀 있어요. 와서. 그리고 이 참배객들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 위에 올라가서 본다든지 좀 터져서 넓어야 되는데 이 좁더라고 여기가. 어쨌거나 여기에 이 수많은 손들이 나와서 다양한 법기들, 불교 기구들을 들고 있고 세계 최대의 천수 관음보살이라는 좀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왔죠. 그냥 그렇게 해서 황제를 뵙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는 북경에 와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 다 돌아다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현세자도 여기서 그 신부를 만나서 서양 문물 얘기를 듣고 막 했던 그 천주당, 성당이죠, 성당. 북경에 있는 남천주당, 마테오리치가 1605년에 지은 성당 아직도 있는데 내부를 공개 안 하고요. 거기서 미사 안 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가건물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미사를 보고 있었고, 여기 주몽모 신부,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중국인 신부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전파하다가 자기가 수배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잡히고 희생되고 그러니까 당시 스스로 나 여기 있노라 나가서 순교당한 주몽모 신부 동상이 마당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이자 로마 교황청 가톨릭 사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 넘어가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진도에도 천주교가 나와요. 좀 있으면 정조 때 이미 천주교 나와. 그런데 천주교를 하다 보면 파리 외방 선교회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는 전부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사제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것이 도대체 왜 거기서 전부 나오는가? 거기가 이쪽 중국, 조선, 일본 이쪽 담당 선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도 동학. 아까 제가 중학단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아까 얘는 동학, 서학, 남학, 북학, 가운데 중학. 5학 사상인데 5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가 되는 곳이 동학이에요. 동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산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태산이 동학이에요. 5학 중 동학은 태산인데 그 태산에 있다고 믿는 산신, 동학 대제를 모신 묘, 사당묘죠. 사당이에요. 사당.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학, 남학, 북학, 중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죠. 신라시대 때는 토암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이 동서남북이고 부학이 어디냐면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부악 또는 부아악이라고 하는데 북한산 옛날 이름입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치악산, 송악산, 건악산, 감악산, 백악산 이렇게 5악을 하다가 3악으로 변하면서 지리산, 계룡산, 묘양산인데 바뀌었어요. 3악이 묘양산입니다.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상악이 묘양산이겠죠, 그죠? 중악은 계룡산 확실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동악 5악 중에서 가장 주가 되고 가장 높이 치는 주산, 태산을 모신 곳입니다.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창거리. 도대체 유리창거리가 뭐냐? 여기에서 두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첫째, 도대체 유리창이 뭐냐? 유리창 1번. 2번, 그 유리창에는 뭐가 있길래 조선 사신들이 북경만 가면 유리창을 가보고 싶어 하느냐? 유리창은 한자로 유리창, 이창자입니다. 창문창이 아니고 유리창 거리에 가니까 가게들이 전부 유리창을 해놨더라. 그 유리창이 아니고 이건 창고의 뜻이에요. 창고도 있고 뭔가 그 공장 같은 성격, 제조하고 보관하고 막 이러는. 유리는 지금의 글래스 이 유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국가들에서 유리는 유약을 바르는 것을 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와도 그냥 유리는, 도자기도 그냥은 오지라 그러잖아요. 오지그릇, 오지라는 말 쓰죠. 기와도 우리가 쓰는 검은 기와는 오지 기와예요. 오지. 근데 거기에다가 색을 입히고 유약을 발라서 청기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데 건축 자재를 보라색, 붉은색, 빨간색 한다든지 하는 그 유약을 입혀서 만드는 그것이 유리야. 그때 당시에는 그 유리 기와를 만드는 공장과 보관하는 창고가 있던 곳이야. 그쪽이.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지만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유리창이에요. 지금도.
근데 거기를 왜 갔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유리창에서 관심이 더 많아. 인사동에 가서 왜 인사동인지만 자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경 자금성 남쪽에 있어요. 한 1km가 채 안 되는데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이미 원나라 때 이곳에 가마를, 왜냐하면 황실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가마를 놓고 유리 기와를 구웠지만 명나라 때는 더 커졌어. 그러나 나중에 지금 청나라 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도시가 확대되면서 완전히 다운타운이 되니까 전부 밖으로 옮겨 나갔고 지금은 건물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서적 종류, 책방이 많은 거. 즉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먹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관원들이 많이 살았고 황궁하고 가깝고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오는 선비들이 그 근처에 숙소를 많이 잡는 거예요. 와서 묵으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책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선비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책방이 늘어났고 또 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방사업, 붓, 목, 종이, 벼루 막 그 다음에 막 이런 골동품. 그래서 옛날 나중에 이제 이 뒤로 추사 김정희는 이 뒤로 가지만 가서 자기 제자한테 또 책 보내라는 막 책 사서 보내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 가장 먼저 빠른 신간서적, 최신교리, 서양 문물까지도 아까 그 천주교당 이런 데서 선교사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도 지구는 네모나지 않다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유리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동하고 비슷해요, 진짜로. 지금도 외국 그 백패커들, 자유여행객들 여기 많이 오고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유여행 가면 북경, 여기서 한 2, 3일 묵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가 제일 오래된 거라더니 현재는.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북경을 연경이라든지 연행이라고 그러는데 연행한 기록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박지원의 열화이거든요. 그 앞으로 김창업, 홍대용, 박재가 그 뒤로 유득공, 추사까지 쭉 이어지는데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연행일기를 썼는데 그중 탑3를 김창업의 연행일기, 홍대용의 연행록, 박지원의 연행일기 3개를 꼽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 일기를 쓰는 타입을 보면 크게 2가지 타입을 쓰는 거야. 하나는 그냥 날짜별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편년체라 그러죠. 실록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세, 왕들 생몰 순서로 쓰는 그냥 이런 일기. 그런 식으로 쓰고 또 하나는 주제별로 쓰는 거예요. 주제별로. 무슨 편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세자들 이야기만 한 군데 묶어놓고 후궁들 이야기를 하나에 묶어놓고 뭐 하나에 묶고 이렇게 주제별로 쓰는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기전체라고도 하죠. 기전체. 그래서 요거는 편년체 형식, 요건 기전체 형식인데 박지원이는 2가지를 다 썼어요. 책이 3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1권은 쭉 날짜별로 그 6개월 동안 다녀온 이야기가 날짜별로 쭉 나오고 나머지 뒤에 2권은
주제별로 북경에서 뭐 어떤 했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허생전이나 호질 같은 이야기도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을 다 쓴 나름대로 문학 작품으로서도 백미가 되는 그런 책이 있던 거죠. 이거 놀라운 거 있어요. 이거 QR 코드라고 하죠. QR 코드. QR 리더기를 딱 대면은 QR 코드가 바로 접속이 되잖아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아는 중국하고 너무 달라요. 전부 계산을 이걸로 해요.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85원이에요. 근데 100원을 주면 15원이 없어요. 85원을 주면 받아. 근데 100원을 주면 거슬러 줄 15원이 없어. 돈을 안 가지고 있어, 장사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착 찍으면 이쪽에서 이쪽 돈이 탁 넘어가요.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심지어 육교 밑에 거지도 앉아있는데 깡통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걸 놓고 있어요. 저 한번 찍어주고 가세요. 알았어. 100원 딱 찍으면 땡을렁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잔돈이 없어서 못 사. 줄 돈이 없대. 우리한테 내줄 돈이 현찰이 없어져요. 도둑이 없어지겠지. 그 놀라운 거 봤고요. 아직까지 우리 이 정도는 안 되잖아. 폰에서 카드를 폰에다 집어넣는 개념이잖아. 우리는 QR 리더기로 하지 않거든요. 자, 박지원이가 연합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청나라 오랑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특히 벽돌 문화. 우리나라 그때까지 벽돌이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탑이 다 전탑이에요. 전탑. 벽돌로 쌓은 탑. 건물이죠. 건물 사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전탑이 없어 뭐야? 모전탑. 전탑을 흉내낸 돌을 깎아. 벽돌같이. 근데 걔네 벽돌을 구웠거든요. 그 벽돌로 지은 건물에 대한 어떤 유익한 건축적인 것을 박지원이가 얘기한 거예요. 수레, 도로, 딱 규격화된 수레와 도로. 이 물류혁명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이거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그런 거를 그 책에서 얘기를 했고, 조선의 참 나름대로 한계, 역사에 대한 만주가 다 우리 땅인데 하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특유의 문체, 정조한테 반성문까지 나중에 썼지만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그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소감인데 자유여행을 한 번쯤 다시 가서 이번에 6일 코스로 갔는데 한 15일쯤 가면 어떨까? 핸드폰은 좀 조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북경하고 열화만 딱 이렇게 구간 찝어서 사실 요동 요서 이렇게 다 다니면 좋은데 그 중에서 포인트를 몇 개 안 되니까 북경하고 열화만 한 일주일 봐도 좋겠다. 중국이 매우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더러운 중국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실 진짜 좋아졌어요. 화장실 칭찬해주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워갔대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시민의식은 아직 조금 부족해요. 시민의식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짧게 갔다 왔지만 이런 우리가 답사 모임이니까 다른 여행보다는 이런 연안 박지원의 열화일기를 따라서 또는 뭐 일본의 그 조선통신사를 따라서 이런 답사 여행은 우리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다만 사전 또는 사후에 공부 좀 해보고 가야 된다. 공부. 그 책이 나와 있으면 그 책도 읽어보고 가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 2월 달에 이집트 갈 때 이집트 역사라도 보고 파라오가 뭔지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신전 이런 거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왕조가 무슨 왕조가 어떻게 됐고 그 모르고 가서 그냥 가이드 말만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답사에 걸맞지 않는 거죠. 좀 그 열화일기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까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조 지금 영종조 시대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 영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 임금 27대 임금 중에서 가장 장수하시고 가장 오래 재위 52년간 재위하신 분인데
그런가 하면은 자기 신하들을 죽인 분이잖아요. 사도세자. 영조와 사도세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금 정조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조의 족보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복잡하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영조는 두 명의 왕비와 정성왕후와 정순왕후죠. 두 명의 왕비가 있는데 두 명의 왕비는 다 후사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한 4명 정도, 뭐 더 있지만 그냥 기타는 빼고 정빈이 씨와 영빈이 씨가 가장 중요한 후궁이죠. 그리고 조기인, 수기문 씨 이렇게 4명 정도의 후궁인데 정빈이 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영조한테 정빈이 씨가 낳은 아들이 효장세자야. 일찍 죽었어요. 영빈이 씨가 낳은 아들이 사도세자야. 애비가 죽였어요. 아들 둘이 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영조 딸 7 얘기 다 해줬죠. 불쌍한. 그러니까 12딸에 5은 일찍 죽었고 조금 그래도 오래 사는 7딸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영조 임금의 인간적인 걸 보면 내가 동정이 가더라고. 지금 살아있으면 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 진짜로. 아무튼 이 수기문 씨는 나중에 정조한테 사약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괴롭힌 어떻게 보면 할머니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통이 내려가는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사도세자와 해경공 홍씨가 낳은 아들이 둘인데 정조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의소세손. 영조가 있으니까 세자의 아들 세손이죠. 2살 때 죽어. 일찍 죽어. 그리고 큰 아들이 죽는 해에 작은 아들이 태어난 게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해경공 홍씨의 혈육이죠. 문제는 숙빈 임씨와 경빈 박씨가 사도세자 후궁인데 여기에 은원군, 은신군, 은전군 이 쉽게 얘기하면 정조의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경빈 박씨는 사도세자가 죽여. 자기 후궁이죠. 자기 옷 갈아입은 의대증이라 그래서요. 옷 입으면서 자꾸 화가 나고 옷을 찢는다 그랬잖아. 그때 경빈박 씨를 죽여요. 사도세자가. 그 죽인 후궁이야. 그때 당시 나인이지 나인. 이 옷 담당하는 나인인데 칼로 죽이고 아기 때 은정군을 집어 던졌다 그래요. 옆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그냥 살려가지고 궁녀들이 키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죽었지. 이 은정군은 나중에 정조가 임금이 되는 것을 반대한 세력들이 이 은정군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쪽 메인 혈육에 앙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로 붙어 여기를 왕으로 올리려고 애를 쓰다가 소위 말해서 역모죠. 거기 연루돼서 또 죽임을 당해. 이 숙빈임씨 소세 은원군 은신군도 그 해경공 홍씨 아버지 홍봉안이가 뭐 나름 노론이잖아요. 그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귀양을 가서 은신군은 귀양 가서 풍토병 현지에서 병으로 죽고 은원군은 나중에 돌아왔지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천주교 탄압 때 죽임을 당해요. 다 이렇게 죽어. 그랬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종조 이후에 나가면 내가 정순원 철거순밖에 없다 그랬죠. 이제 조선 왕조가 내리막에 가요. 그랬는데 정조, 순조는 헌종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혈통으로 가는데 헌종에서 명실상부와 왕족이 끊어져. 그래서 철고순이 일로 붙어요. 이 은원군의 아들의 아들이 철종이고 또 끊어져가지고 흥성대원군의 아버지가 은신군의 아들로 양자를 들어가서 친아버지가 아닌 결국 은원군 은신군 라인에 붙은 다시 후손이 철고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연암 박지원이 따라간 자기 팔촌형
정사로 박명원이가 사도세자 누나 화평옹주의 신랑 형제죠. 그랬는데 그 막내 사도세자의 막내 화원옹주가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다시 궁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렇게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요 빨간 거는 다 사도세자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정순왕후 젊은 부인 영조의